오케이. 자, 그러면 파동을 일단은 진도를 마무리를 할게. 지난번 나간 것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숙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저번에 우리 굴절 법칙까지 나갔었던 거 맞아? 얘기 좀. 굴절 법칙 나갔지? 공식.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정리 한번 다시 할게. 공식 했지? 이번 기말에 만약에 파동이 안 나가더라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 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좀 더 어렵기도 해. 그러니까 한번 들어서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니까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아직 범위가 불분명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가는 거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예상 가능한 학교가 연운회하고 그 다음에 그 상현이네하고 지행이네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더 나갈 것 같으면 우리는 추가 수업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굴절 법칙 지난번에 했었던 거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굴절이 될 때도 아무렇게나 굴절되는 게 아니라 그 굴절되는 정도, 꺾이는 정도, 굴절률이 일정하다. 그게 바로 굴절 법칙이었고, 그거 과학자 스넬이 알아냈기 때문에 스넬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위에가 매질 1이고 아래가 매질 2야. 매질 1에서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매질 2로 들어갈 때 파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거야. 이때 매질 1번에서의 절대 굴절률을 N1 그리고 2번에서의 절대 굴절률을 N2라고 하고, 법선과 이루는 1에서의 입사각을 세타1 그리고 2에서의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할게.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들어갈 때 꺾이는 정도, 그걸 우리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거든. 굴절률은 약자 N 썼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을 첨자 N12 이렇게 표현해. 자, 이랬을 때 스넬이 실험을 해보니까 세타1이 커지면 세타2가 커지긴 해. 근데 세타1이 1.5배가 된다고 해서 세타2가 1.5배가 되지는 않아. 각도의 비가 일정한 건 아니었고, 실험을 해보니 사인각의 비가 일정했어. 근데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1번 매질에서의 전파 속도와 2번 매질에서의 전파 속도를 V1, V2라고 했을 때 모두 속도의 차이 때문인데, 그게 속도의 비와 동일해. 그리고 파동이 하나의 매질에서 진행할 때 전파 속도와 진동수, 파장, V는 F 람다라는 식 성립한다고 했었지? 자, 그런데 이 진동수라는 것은 매질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얘는 일정해. 진동수를 바꾸려면 파원을 바꿔서 아예 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 진동수가 변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예 파가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V는 람다와 비례하니까 람다의 비로도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이게 바로 스넬 법칙, 굴절의 법칙이었는데, 이렇게 상대 굴절률이 있으면 절대 굴절률이 있단 말이야. 이때 모든 파동에 대해서 절대 굴절률을 뭐 정의하고 값을 매기는 건 아니고, 빛, 소리 등에 대해서 정도 하는데, 소리는 뭐 굳이 우리가 별로 외우지는 않고, 빛을 보면 빛이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매질이 진공이잖아.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에서의 속도의 비, 그걸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에서의 절대 굴절률이다 그럼 N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비교 대상이 진공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진공에 대한 물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건 1번의 매질에서의 속도에서 2번의 매질에서의 속도를 나눈 것과 같으니까,
진공 중 빛의 속도 우린 그걸 컨스탄트 C라고 했었지? 그거에서 물에서의 빛의 속도를 나누는 값. 이게 바로 절대 굴절료 값이었고, 그러면 이 절대 굴절료 값이 클수록 위에 지금 분자는 일정하잖아. 분모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느린 매질이라는 의미였고, 특히 위에 상대 굴절률의 비는 절대 굴절률의 비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뭐뭐에 대한 그러면 원래 그게 분모로 들어가잖아. 이게 절대 굴절률로 표현했을 때가 그래. n1분의 n2야. 자, 특히 이걸 풀어서 써보면 n2는 c 나누기 v2, n1은 c 나누기 v1이라서 c와 c가 소거되고 v2분의 v1으로 앞에 이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일단 이 풀식은 다 외워주는 게 좋겠고, 이게 이제 너무 길다. 처음에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단축식이라도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두 개 서로 크로스한 값이 같지? 걔가 바로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자, 그래서 이 단축식이라도 외워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나니? 여기까지에 가. 지난번에 내가 파면하고 경계면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 굴절각이랑 다를 바 없다 했었니? 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굴절에 의한 현상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를 해주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1번 매질, 2번 매질 보면 이렇게 전파 속도의 차이가 있잖아. 특히 지금의 경우 이렇게 1번 매질, 각도가 크게 나타나는 매질은 빠른 매질이고, 그리고 각도가 입사든 굴절이든 작게 나타나는 매질이 바로 느린 매질인데, 이때 이렇게 빠른 매질은 소한 매질, 그리고 느린 매질은 밀한 매질이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밀한 매질이다 라는 의미는 느린 매질인 거니까 V 값은 작고, 그리고 속도가 이렇게 작은 매질에서는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각도가 작아. 자, 그리고 이렇게 느린 매질이면 빛의 속도가 느린 거지. 빛의 속도가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은 크다고 했으니까 절대 굴절률은 어떻다? 크다. 자, 그리고 V는 F 람다잖아. V가 작으면 람다도 작지. 그래서 파장은 작다. 자, 이 모든 게 다 동일한 용어야. 그리고 밀한 매질에 반대되는 매질이 바로 빠른 매질, 소한 매질. 소한 매질은 거꾸로 속도가 빠르고 입사든 굴절이든 각도가 크고 절대 굴절률은 작아서 진공에 점점 접근할수록 절대 굴절률은 점점 작아져서 1에 접근하는 거야. 자, 그리고 소한 매질은 속도가 빠르고 속도하고 파장은 비례관계니까 파장은 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줘. 여기까지에 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굴절이 나타나는 예를 한번 보자고. 일단 첫 번째로 소리 굴절. 자, 소리도 굴절을 하지. 자, 굴절의 원인이 뭐였냐면 매질에 따른 전파 속도의 차이였잖아. 자, 특히 그럼 소리의 매질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고체도 가능하고 액체도 가능하고 기체도 가능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기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귀를 이렇게 레일에다가 접촉했을 때가 더 빨리 알아낼 수 있지. 왜냐하면 소리의 전파 속도가 고체에서 더 빠르기 때문이야. 고체에서 더 빠른 이유는 고체는 다 알다시피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그 간격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진동이 들어오면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이지. 액체는 그거보다는 좀 입자 간 간격이 멀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좀 느리고 가장 느린 것은 이 입자 간 간격이 먼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기체에서의 전파 속도는 뭐 평균 보통 어떻게 보냐면 한 340m/s 정도 보거든. 근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6000m/s 정도도 넘으니까 상당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매질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기체잖아. 주로 우리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듣지. 자, 근데 기체의 경우에도 같은 기체라고 할지라도 온도가 높을수록 전파 속력이 빨라서 소한 매질이 되는데,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이미 연력학에서 공부했었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얘는 2분의 3 kt라고 했었지. 온도가 높으면 분자 한 개 한 개의 전파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진동을 옮겨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빨라져. 자, 특히 뭐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온도 1도씩 상승할 때마다 0.6m/s 정도 빨라져. 자, 이때 이 기체의 온도 때문에 전파 속도에 차이가 생겨서 소리가 매번 굴절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이야. 자, 여기가 지표면. 자, 지표면은 모래나 뭐 아스팔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때 모래, 아스팔트는 상당히 비열이 작아. 자, 비열이라는 게 뭐야?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드는 열량. 이게 비열이잖아. 그럼 비열이 작다는 것은 1kg 1도 높이는 데 드는 열량이 적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쉽게 변화한다 라는 얘기겠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쉽게 상승하고 또 열을 잃으면 온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런데 낮이야. 낮에는 이렇게 해가 떠 있어. 자, 그럼 태양열이 이제 뭐 사방 곳곳으로 전파가 되는데, 특히 지표,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되게 쉽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높게 가열이 되겠지? 자,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의 공기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저온이 되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층층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어.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뚝뚝 끊어지는 걸로 표현했지만 매우 연속적으로 온도가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때 내가 여기에다가 음원을 두고 소리를 발생시켰어. 그럼 소리가 이렇게 잘 가단 말이야. 한 외질에서 직진해서 잘 가다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경계면을 만났네. 그러면 얘가 이제 전파 속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고 꺾이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각도가 작아진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가 똑바로 가는 것보다 법선 쪽으로 좀 붙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져.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매질 안에서, 하나의 매질 안에서 직진을 잘 하다가 또 속력이 더 느려지는 매질을 만났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굴절각이 새로운 입사각이 되고 또 더 작은 각도로 굴절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내가 좀 너무 작게 그려서. 자, 그래서 얘가 진행 방향이 또 법선 쪽으로 좀 더 붙는단 말이야. 자, 이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직진하는 것에 비해서 더 위로 굴절했지. 낮에는 소리가 이렇게 위로 굴절해. 자, 그런데 그럼 밤에는 어떠냐? 자, 밤에는 달 떴어.
해가 졌고 이제 냉각이 시작되는 거야. 자, 지표는 또 비열이 작아서 냉각이 되면 온도가 또 팍팍 떨어져. 그래서 그 주변 공기가 더 온도가 낮고 오히려 위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지. 그래서 역시 이렇게 온도층이 몇 개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아주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표에다가 음원을 뒀고 소리를 발생시켰어. 자, 그랬더니 소리가 이렇게 잘 직진해서 가다가 또 경계면을 만났네? 그러면 속력의 변화가 생기니까 꺾이게 되는데, 이때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을 입사각. 근데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속력이 빨라지고, 속력이 빨라지면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법선에서 멀어져. 그래서 굴절각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그렇게 가다가 또 그 다음 매질각의 경계면에 만났고, 그러면 또 속력이 더 빨라지니까 또 법선으로부터 각도가 더 커져. 자, 이러다 보니 얘가 원래 직진하는 것에 비해서 아래로 굴절하지. 그래서 밤에는 아래로 굴절을 하게 되고, 이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뭐 굴절을 염두에 두고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에 가니? 아, 오케이. 대연아, 자는 거 아니지? 승환이도? 승환아? 오케이. 그래,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굴절해. 그러면 같은 층에서 소리가 더 멀리 전파될 때는 낮이야, 밤이야? 같은 층에서는, 이래서 처음 대답하는 사람이 중요해. 자, 같은 층에서는 밤에 더, 아, 맞아요. 밤이죠. 잘했어. 자, 밤에 더 멀리 전파되지. 왜냐면 소리가 아래로 굴절을 하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더 먼 곳까지 전파가 돼. 그래서 밤에 더 고요해서 잘 들리는 것도 있지만 소리 굴절의 영향을 보더라도 같은 층 안에서 이렇게 더 멀리 전파되기 때문에 밤에 더 잘 들린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소리도 굴절이 되고 또 물결파의 굴절. 자, 물결파는 매질이 물이잖아. 그러면 물의 무엇에 따라서 매질이 달라졌고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물의 깊이. 깊이가 깊을수록 전파 속력이 어때? 전파 속력이 더 빨라져. 자, 그러다 보니 깊이의 변화를 주면은 역시 전파 속력의 변화 때문에 굴절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수조를 둘게. 이거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야. 근데 얘를 옆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유리판을 깔아둔 거지. 그리고 물을 부었어. 자, 유리판은 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겠지.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어. 이거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바라보면 그 유리판의 단면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삼각형 모양 위는 유리판 위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유리판을 깔아둠으로써 뭘 변화시켜 주려고 한 거야. 바로 물의 깊이. 자, 유리판이 없는 쪽은 수심이 깊고
유리판 위에 있는 물은 수심이 얕아지면서 깊이 차이가 생기고 그럼 전파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깊은 곳이고 삼각형 단면 위는 얕은 곳이야. 깊은 곳은 속력이 빠르고 얕은 곳은 속력이 느린 거지. 자, 이때 내가 이렇게 길다란 막대를 가지고 막 진동을 위아래로 일으켜 보는 거야. 그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파면이 이렇게 이 직선 모양 그대로 직선파로 보이겠지. 자, 내가 이 수조의 왼쪽에서 진동을 발생시키니까 진동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동이 오른쪽으로 점점 진행을 해서 이렇게 파면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깊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굴절될 거기 때문에 파면도 굴절이 될 거야. 그래서 유리판 위에서 파면이 어떤 각도로 꺾일지는 지금 내가 아직 안 그렸어. 자, 특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생각나? 자, 파면과 진행 방향은 서로 몇 도라 그랬지? 90도. 자, 그래서 깊은 곳에서 지금 파면과 그리고 진행 방향 이렇게 90도. 얘가 지금 들어오는 파니까 입사파에 해당돼. 자, 이때 경계면을 만났네? 그럼 경계면과 수직인 선, 얘가 바로 법선이 되겠지? 자, 법선과 이루는 이 각이 바로 입사각이야. 얘가 만약에 매질이 똑같다면 직진하겠지만 매질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직진하지 못하고 특히 얕은 곳에서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지지. 즉 법선 쪽으로 붙어서 얘가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게 돼. 얘가 바로 굴절파가 되는 거지. 자, 이때 이 굴절파와 법선이 이루는 요 작아진 각, 얘가 바로 굴절각이야. 자, 그럼 이때 파면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거냐?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녹색파와 수직 이렇게 꺾이게 되겠네.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 저 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꺾이게 될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이때 꺾였으니까 진행 방향에 변화가 생긴 건 물론이고 굴절의 경우에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도 무조건 변화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는 마르면 얘도 마르거든. 그럼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바로 파장이지. 수조 윗부분에서도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간격 파장인데 전파 속력의 차이가 생긴 만큼 이 파장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의 경우 느려졌기 때문에 자 V는 F 람다다. 진동수는 파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동이 없어. 그럼 V와 람다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지. 그래서 파장도 짧아져야 돼. 그래서 꺾인 것도 꺾인 거지만 파장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파장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굴절 그림에서 잘못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물결파의 굴절 이제 끝났고 이번에는 신기루. 자, 신기루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사막에서 많이 생기지.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잖아. 자,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이런 식이야. 여기가 지금 사막. 모래지. 모래는 아까 얘기했듯 비열이 되게 크지.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매우 높아.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
그리고 위로 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아주 층층이 낮아져. 자, 그럼 어떤 식이야? 구름에서 빛이 반사가 되어서 빛이 나왔어. 자, 그런데 지금 경계면을 만났네. 온도가 좀 높아지네. 온도가 높아지면 빛의 경우 빛도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더 빨라져. 자,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 분자라고 할지라도 이 분자 간 거리가 더 멀어지거든. 그럼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진공에 가까워지지. 진공에 가까워지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자, 속력이 빨라지니까 각도가 어때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자, 이때 이 경계면과 수직인 법선과 이루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좀 더 이렇게 법선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다가 또 경계면을 만났는데 또 속력이 더 빨라지네? 그러면 얘가 각도가 또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좀 더 멀어져. 자, 이러다 보면은 또 경계면을 만났는데 각도가 더 커져야 되네? 근데 각도가 더 커지다 보면은 각도가 몇 도를 넘을 수도 있냐면 90도를 넘을 수도 있어. 90도를 넘게 되면 얘가 어떤 식이냐면 법선으로부터 90도하고 넘으니까 결국에는 마치 반사가 일어난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생겨.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반사라고 하지. 근데 전반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는 사람의 눈이 여기 있다 쳐. 우리 사람의 눈은 약간 바보 같아가지고 빛이 이렇게 꺾여온다라는 것을 우리 뇌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 지금 오던 방향대로 빛은 직진해 왔다라고 나의 뇌는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지금 현재 나한테 들어오던 빛의 방향이 이 표시하는 녹색 화살표의 방향이고, 그러니까 얘가 저 먼 곳에서부터 직진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P점에서 반사가 일어났는데 P'에서 반사가 돼서 P'에서 빛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구름의 상을 P'에 만드는 거야. P점만 그러겠어? 구름의 전체적인 모습이 다 그렇겠지. 자, 그러다 보니 위에 있는 구름을 아래서 마치 비춰보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 우리가 호수나 강에 갔을 때 얘가 거울의 역할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춰보게 하잖아. 그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위에 것들을 밑에서 비춰보게 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구나. 오아시스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지만 멀리에서 이렇게 보이다가도 접근을 하게 되면 오아시스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신기루 현상도 생겨나지 않아. 왜냐하면 이 신기루 현상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각도가 몇 도를 넘을 수 있어야 되냐면 90도를 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 90도를 넘기 위해서는 사람과 구름 사이의 거리가 좀 상당량 필요해. 그래야지 이게 지금 층층이 각도가 차곡차곡 커져가지고 90도를 넘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큰 각으로 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기루 현상이 생기지 못하지. 여기까지에 가니?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 전반사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사실 전반사도 고3들이 수능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뭐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일단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때 공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진도가 다 나갔는데, 그러면 숙제. 파동을 폈으니까 파동 숙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파트 숙제를 풀까?
그러면 오케이. 숙제에서 질문해줘. 다음 주 숙제를 얘기하는 거야, 동희야? 다음 주 숙제는 어차피 우리 내신 교재로 낼 거야.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범위에. 자, 그러면 얘들아 질문 숙제에서. 어, 5번, 9번, 자료 1번에 5번에 4번. 자, 5번, 9번은 여기 내신 만점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료 1번을 먼저 볼까? 자료 1번에 5번에 4번. 오케이. 자, 보면은 P점의 1초 후 변이는 마이너스 10cm이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 어떤 순간 파동의 모습을 위치에 따라 나타낸 거고,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그랬어. 자, 가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는 한순간 포착한 그래프라 가지고 파장과 진폭을 알 수 있지. 파장은 20cm고 진폭은 10cm인 거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나는 이 P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시간차를 가지고 진동을 하는가, 즉 주기를 알 수 있어. 자, 얘는 주기가 4초고 그럼 주기의 역수가 바로 4분의 1Hz이고 그리고 진폭이 10cm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매질에서의 이 P점의 위치가 결국 파가 뭐 오른쪽이든 왼쪽으로든 진행을 하게 될 거라서 진행을 해서 1초 후의 변이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진행 방향을 어느 방향인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가 주기가 몇 초라 그랬어? 4초야. 자, 왜? 매질이 마루에서 다시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잖아요. 자, 그러면 1초는 4초의 4분의 1이니까 자, 한 주기 동안 한 번 진동하거든? 한 주기 동안 한 번 진동하니까 4분의 1 주기 동안은 4분의 1번 진동하겠지? 그럼 어떤 식이냐면 이 P점은 4초 동안 한 번 진동하니까 1초, 2초, 3초, 4초에서 제자리에 돌아올 텐데 그럼 1초 동안은 그 중에 한 칸을 가는 거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 거냐면 이렇게 와서 진동의 중심부까지 오겠지. 자, 그러니까 그때의 변이는 마이너스 10cm가 아니라 0이라고 해줘야 되겠네. 여기까지에 가니? 응. 오케이. 이해 가요? 응.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로 가볼게. 아까 내신 만점 문제 5번, 9번. 자, 5번부터 봐봐. 자, 여기서 5번은 사실 4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 자료 2는 숙제 아니었고 내가 같이 풀겠다고 하지 않았니? 숙제로 냈었나?
얘기 좀. 자, 일단 5번부터 풀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림 가는 종류가 같은 줄 A, B. 자, 여기에서 사실 좀 표현을 애매하게 했는데, 종류가 같은 줄 그러면 마치 그냥 재질만 같은 줄처럼 보이는데, 그냥 동일한 줄이라고 생각하자. 문제에서 동일한 줄이라는 의도로 냈어. 자, 동일한 줄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C 같은 아래 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굵은 줄과 가는 줄을 지금 연결해서 또 이렇게 한쪽 끝, 왼쪽 끝을 잡고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 B 같은 경우에는 줄이 동일해. 그러면 그 진동이 가는 매질이 동일하다는 거지. 매질이 동일하면 전파 속력이 동일하다 그랬어. 자, 그런데 전파 속력이 동일한데 A, B의 파형이 지금 한순간 포착했을 때 그림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 A는 이렇게 파장이 길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파장이 짧아. 그건 왜 그러느냐? 진동을 시켰을 때 진동수가 차이가 났기 때문인 거지. 자, 특히 V는 F 람다거든. V가 동일할 때 진동수가 많으면 파장이 짧아지잖아. 그래서 A에서의 진동수를 FA, B에서 진동수를 FB라 했을 때 진동수는 B가 더 많았다. 더 한 1초에 많은 횟수 진동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C하고 D하고 줄을 메어놨는데 줄이 이미 달라. 굵기가 굵은 줄과 가는 줄이야. 그럼 매질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전파 속도에 차이가 있겠지.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번 진동한 파가 C도 진행 중이고 D도 진행 중이야. 그 파가 그대로 가는 거라서 매질이 변화했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진동수가 동일해. 근데 모습이 같지 않지. C에서는 파장이 짧고 D에서는 파장이 길단 말이야. 이건 전파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특히 V는 F 람다에서 F가 동일하면 V와 람다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C 매질과 D 매질을 비교해보면 D 매질이 바로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매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까지에 가니? 자, 그러면 5번을 보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어? 나에서만 지금 비교를 하는 거야. 보기에도 파장이 D가 길고 하나의 파가 매질만 변경해서 가는 거라 진동수는 똑같고 그런데 파장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속력 차이가 있는데 속력이 D가 더 빠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얘가? 얘들아 대답 좀. 자, 그 다음에 9번이라 그랬나? (5번) 9번 맞지? 자,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 순간 P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가 0.2초 후에 P' 위치까지 진행을 했어.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냐 그랬는데 주기는 매질에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사실 P점의 매질은 아래로 진동해서 진동의 중심, 변이 제로까지 와서 지금 요 파란 새로운 파형에서의 위치까지 도달한 거야. 얘는 아직 한 번 진동을 못했지? 이걸 몇 번 해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0.2초를 네 번. 그래서 0.8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0.1이다. 뭐 V는 F 람다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속력이라는 게 뭐 별거야. 그냥 시간분의 거리잖아.
자, 지금 0.2초라는 시간 동안 진동이 얼마나 왔냐면 마루가 2에서 4까지 왔잖아. 이만큼 동이 왔다는 얘기야. 몇 센치? 2cm. 즉 2cm면은 0.02m죠. 그러면 0.1m/s 맞네. 그래서 니은도 맞아.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P점 매질의 운동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 물어본 거 아니야. 매질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고접하로 생긴 이유는 매질을 위아래로 진동시켰기 때문이지. 자, 내가 위아래로 진동했는데 매질이 스스로 수평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할 수 없잖아. 자, 그래서 매질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라 매질은 그냥 아래 위로만 진동을 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래서 2번만 맞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직접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또 질문. 13번. 오케이. 자, 13번을 보면 빛이 진공에서 매질 A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60도, 굴절각이 30도야. 자, 기억을 보면 매질 A에서 빛의 진동수는 진공에서와 같다 그랬는데 자, 지금 동일한 빛이 그대로 매질만 바뀌어서 가는 거라 이 빛 자체의 근본이 바뀌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진동수는 변동이 없어. 기억은 맞아. 자, 진동수는 매질이 바뀌어도 파동의 종류가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 자, 니은 매질 A에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3분의 1배로 느려진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게 몇 배의 관계가 있는지는 구할 수 있지. 왜냐면 각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굴절의 법칙에 의하면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를 내가 V1 그리고 매질 A에서의 빛의 속도를 V2라고 할게. 이 속도의 비는 사인각의 비랑 동일하다고 했거든. 자, 근데 사인각의 비가 2분의 루트 3 나누기 2분의 1이어가지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V1이 V2에 비해서 루트 3배 빨라. 자, 그러니까 매질 A에서 루트 3분의 1배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매질 A에서 빛의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루트 3배로 길어진다라고 했는데 디귿은 루트 3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더라도 이미 틀렸어. 왜냐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라고 했어. 그리고 진동수는 변동 없고 V와 람다는 서로 비례하거든. 그럼 진공 중에서가 속도가 무조건 더 빠르죠. 자, 그러니까 A에서 절대 길어질 수가 없고 그럼 특히 몇 배의 관계가 있느냐? 속력하고 파장은 비례관계라서 속력이 루트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파장도 루트 3분의 1배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또? 자, 없으면은 자료 2번. 이거 내가 아마 다 같이 풀려고 안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 234쪽에 자료 2번. 자, 이거를 지금 한번 빨리 풀어봐. 시작.
다 했니? 자, 다 한 사람은 다 했다고 해줘. 얘기 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공기 매질 1, 매질 2에서 빛의 속력을 비교하시오. 뭐 일단 크기 비교 정도만 해볼까? 여기서는 사실 각도를 다 줬기 때문에 정확히 몇 배 관계인지도 구할 수 있지. 그걸 구한다는 건 절대 굴절률을 구한다는 얘기고. 자, 일단 어디가 제일 빨라? 각도가 제일 큰 쪽이 빠르겠죠? 그래서 공기가 제일 빨라. 그 다음이 매질 2, 그 다음이 매질 1 순이죠?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을 쓰시오 그랬는데, 자,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굴절률. 그거 굴절의 법칙에 의하면 공기에서의 각도 사인 60도에서 매질 1에서의 각도, 자, 억각으로 굴절각 30도인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사인 30도 나누는 것과 똑같네. 자, 이거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 나누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루트 3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3. 자, 3번에서 빛이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굴절각은 몇 도인가? 자, 이건 몇 도야? 그러니까 매질 2에서 공기로 나올 때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각도, 이걸 묻는 거지 지금. 이거는 몇 도일까? 몇 도니? 오케이. 자, 이거 60도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다시 어디로 나왔냐면 다시 공기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 이거 이제 이번에 풀고 나서는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60도 이렇게 나와주면 돼. 자, 봐봐. 임의의 경우를 한번 볼게. 매질 1, 2, 3, 1 이따 칩시다. 그럼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매질 2에 대한 3의 상대 굴절률, 매질 3에 대한 1의 상대 굴절률. 이거 3개 곱하면 얼마일 것 같아?
1이지.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을 B로 표현하면 N1분의 N2야. 또 매질 2에 대한 3의 상대 굴절률, 이것도 절대 굴절률로 표현하면 N2분의 N3이고 매질 3에 대한 1의 상대 굴절률도 N3분의 N1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서로 다 크로스 되니까 소거되잖아. 그래서 값이 얼마 나오냐면 1 나와. 근데 이 상대 굴절률들을 우리가 각도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자, 매질 1에서 2로 들어갈 때 입사각을 세타1, 세타2, 그 다음 또 2에서 3으로 갈 때의 굴절각을 또 세타3, 그리고 마지막에 1로 나올 때의 각도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얘를 라지 세타라고 할게. 자, 이때 이 상대 굴절률을 또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였지. 또 매질 2에 대한 3의 상대 굴절률은 사인 세타 2 나누기 사인 세타 3였고 3에 대한 1의 굴절률은 사인 세타 3 나누기 최종적으로 얼마로 나올지 모르니까 걔를 내가 라지 사인 세타로 표현했죠. 근데 이게 1이어야 해. 자, 이게 1이려면은 이렇게 크로스 같으니까 얘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자, 따라서 나오는 각도 라지 세타는 세타 1과 동일해. 즉 공계에서의 처음 들어가는 입사각과 동일하죠. 몇 가지에 갔니? 물론 각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질 1에서의 상대 굴절률, 근데 공기는 사실 진공하고 동일해서 거의 우리가 절대 굴절률 1로 보거든. 그럼 얘가 루트 3이고 3에서 2로 갈 때의 각도의 비를 가지고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을 계산해서 세타를 구해내도 되지만 그건 상당한 일이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결국 이건 순환됐다는 얘기야. 1번 매질에서 시작해서 다시 1번 매질로 돌아오잖아. 공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공기로 돌아오잖아. 그럼 공기에서 들어갈 때의 각도와 최종적으로 나오는 각도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뭐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아이고. 만약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뭐 유리고 그 다음 공기라 치자. 예를 든 거야. 공기에서 들어갈 때 60도. 유리로 들어갈 때 뭐 30도로 들어갔다 쳐. 그럼 유리에서 다시 30도로 나가게 되고 그럼 공기로 나올 때 각도 이거는 몇 도야? 이건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60에서 30도였고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꺾이는 정도 또 공기로 나오니까 똑같잖아. 그럼 30으로 들어가면 몇 도로 나와야 돼? 60도로 나와야 되지? 근데 이거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자, 얘는 지금 공기, 그리고 매질 1, 매질 2, 다시 공기. 근데 이 전체를 공기와 공기 사이에 낀 이 1과 2의 전체를 그냥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냥 매질 3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거 대신에 그냥 3매질이 있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 그럼 중간에 하나의 매질만 이렇게 껴있으면 들어갈 때 나올 때 각도 똑같죠? 그래서 매질 1, 2 합성한 그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로 갖는 또 다른 그냥 매질 하나가 중간에 한층 껴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에 가니? 대답 좀. 오케이. 자, 그래서 60도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4번은 답이 O, X, O, X, O, X야. 자, 여기서 질문.
5번. 공기에 대한 매질 일절률은 얼마냐?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60도로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공기에 대한 매질이의 굴절률. 자, 이건 공기에서의 사인 각도, 즉 60도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인 60도에서 그 다음에 매질 2에서의 각도가 45도잖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6이네. 그럼 계산하면은 이거 루트 2분의 루트 3 맞지? 그래서 5번 맞아.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고 자기 파트 숙제 낸 거 숙제를 풀게요, 일단. 자, 그럼 잠깐 쉽시다. 아, 이게 너무 느리네. 그래도 얘들아 곧 뜰 거야. 자, 질문. 마무리랑 수능은 내가 숙제 안 낸 거 같은데 했어? 녹화하는 거 끄고? 나 지금 다시 하고 있어. 오케이. 잘했어. 211쪽에 24번, 그리고 내신 만점에 16번. 자, 내신 만점에 16번. 오케이. XY 평면 원형 도선과 플러스 X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 놓여 있어. 자, 여기에서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 자, 이거 한 번 가면 솔레노이드로 생각하면은 내 손가락 시계 방향으로 감으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언제 그렇겠어?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변화가 있을 때, 혹은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변화가 있을 때. 자, 근데 지금 특히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애는 직선 전류거든.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자, 역시 오른손 법칙을 써보면 직선 전류보다 앞쪽은 들어가고 위쪽은 나오잖아, 뒤쪽은. 자, 그래서 그걸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들어가게, 위는 나오게. 근데 특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KR분의 I로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하거든. 그런 거리가 가까운 쪽은 이렇게 자기력선의 밀도가 촘촘한데 먼 쪽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이렇게 듬성듬성해지는 거야. 자, 그럼 기억을 볼게.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지. 왜냐하면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니까. 나오는 자기장 증가하면 그거 실어서 들어가는 자기장 생기라고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 흐를 수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아. 니은을 보면 직선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누구를? 직선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이면 얘를 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관통하는 영역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촘촘한 영역이 아니라 듬성듬성한 영역이 관통을 하게 되니까 이때에는 나오는 자기장이 오히려 뭐 하는 중이냐면 감소하는 중이야. 그럼 그거 싫으니까 나오는 자기장 생기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니은은 틀렸어.
자, 원형도선을 플러스 X방향,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직선 전류로부터의 이 거리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이때에는 자속 밀도의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델타 파이가 없으니까 유도 전류가 이때는 아예 흐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1번. 이해 가니? 오케이.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에선 더 없어? 23번, 오케이. 자, 23번 각자 교재 그림을 봐. 역시 이게 파일에 약간 그림이 끊어져 있네. 자, 그러면 그림은 굴러갈 때 빛이 나는 바퀴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코일을 감은 철심이 바퀴축에 고정된 영구자석 주위를 회전하면 발광다이오드에서 빛이 난다. 자, 왜냐면 거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바퀴축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화면을 보지 말고 교재 그림을 봐. 여기 그림이 약간 잘려 있으니까. 여기 안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안 맞네요. 자, 안쪽으로 자석이 쭉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발광 다이오드가 코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코일 내부를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가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유도 전류가 흘러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기억,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변화율이 그렇게 일정하게 맞아지기는 어려워. 얘가 만약에 일정하게 맞아진다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상복귀를 해. 그럼 뭔가 자속이 증가를 했으면 다시 원상복귀라면 자속이 감소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럼 그거 자체가 계속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야 원상복귀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일정한다는 것은 계속 증가면 증가, 계속 감소면 감소라는 얘기니까 얘는 원상복귀를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석은 코일의 회전을 방해하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야.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자기장이 주변에 있는 영구자석과 자기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기 유도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뭐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게 결국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도록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발광 다이오드에 나오는 빛의 밝기는 일정하지 않아. 자, 빛의 밝기가 일정하려면 내부를 관통하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일정하려면 이 내부를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가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뭐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한다거나 계속 아니면은 감소를 하는데 그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증가, 감소만 할 수 없지.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오니까 원상복귀를 하는 거라 증가를 했으면 감소도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부를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가 일정하진 않고 그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지는 않아. 전류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겠지만 얘는 발광 다이오드라서 순방향일 때만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일정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밝기도 일정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니은만 맞아. 여기까지 가니?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내신 만점 문제에서 없어? 그러면 211쪽에 24번, 아니, 중단원 2번에 2번 14번을 먼저 갈게. 중단원이
아, 211쪽. 미안. 내신 만점 문제였네. 얘들아, 교재를 좀 보면서 해. 지금 이 플렉스리 굉장히 느려요. 이 완자가 파일이 되게 큰가 봐. 컬러가 많아가지고. 자, 24번.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하는 원리다. 이거 요즘 되게 많죠.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테이블에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거나 해서 왜 무선 충전하라고 표시되거나 그러면 거기다 그냥 전화기 올려두면 충전되고 특히 미용실에 되게 많아요. 자, 얘가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원리지. 무선 충전기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며 휴대전화 내부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 때문에 이제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건데, 자, 특히 어느 순간 무선 충전기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윗방향이래. 거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가상의 코일을 뒀는데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윗방향으로 관통 중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 중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 증가하는 거 이 닫혀진 코일이 좋아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이거 증가하는 걸 없애려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그럼 이거 코일을 한 번 감은 솔레노이드라고 봤을 때 엄지가 아래 방향이 되도록 내 손가락 감아주면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르면서 배터리 충전이 일어나겠어. 자, 그럼 기억을 볼까? 기억은 교류이다.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계속 증가를 시키거나 계속 감소를 시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야.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이냐면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것도 막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유도 전압의 크기만 보면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여기서 이 코일의 면적은 변동이 없으니까 얘를 풀었으면 델타 파이에서 파이가 BS라고 했잖아. 면적은 변동 없으니까 S로 앞으로 빠져나가. 그럼 NS분의 델타 T분의 델타 B인데 여기에서 이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로 이 BT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되지. 이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내부를 관통하는 전압의 세기와 방향 계속 변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 V는 IR 유도 전류 흐르는데 이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도 계속 변화를 하겠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이런 전류를 우리가 직류라고 하는데 직류 전류 흐르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전류를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데 교류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자, 니은을 보면 가는 A 방향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미 위에서 유도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걸 봤고 시계 방향이 지금 A 방향 맞으니까 니은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을 보면 휴대전화 무선 충전은 전자기파에 포함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을 하거나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뭐 전기 신호를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주로 이제 무선 통신이야. 뭐 하이패스라든지 아니면은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를 공기 중으로 쏘고 그게 이제 뭐 우리 가정에 있는 안테나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전기 신호로 그 신호를 받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된 회로에서 뭐 빛과 소리로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방송으로 다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화면, 영상과 음성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자기장이 계속 변화하는 그 영역에다가 접촉시킴으로 인해서 그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거라서 전자기파를 이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죠. 여기까지 가니? 파를 이용했다라고 할 때는 원거리 통신, 원거리 일대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내신 만점에 16번. 했고, 중단원 2번, 14번. 중단원 2번, 14번을 한번 볼게. 내가 지난번에 숙제를 어디까지 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네 중단원 2번, 14번 풀었니? 내가 저번에 중단원까지는 숙제를 냈나 보구나. 자, 그러면 중단원 2번. 볼게요. 자, 가는 종이면 위에 절연된 두 직선 도선 AB가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데 AB에는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나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지점은 바로 어느 지점이냐면 P점이야. P점은 AB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는 지금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 자, 이때 T인 순간이면은 0에서 2T의 중간이네. 그러면 이때 B의 전류는 얼마가 흐르냐면 B 전류가 일정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 1.5I만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P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할 때 그럼 3T인 순간 그때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과연 어떻겠는가 라고 했어. 자, 지금 이 P점은 A 전류와 B 전류의 자기장이 모두 합성되는 곳인데 전류의 방향으로 보니 A에 의한 자기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오른쪽이라서 들어가. 근데 B에 의한 자기장은 자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나와. 자, 그래서 P점은 결국 A의 자기장과 B의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P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내가 BP라고 하면은 A 자기장과 B 자기장을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야 되고 그걸 내가 이렇게 벡터 표시해서 더한다라고 할게. 물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서 어차피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지금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두 자기장의 방향은 변동이 없잖아. 왜냐면 A라는 전류와 B라는 전류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차이인데 이게 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세기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무슨 값? 절대값.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시리가 지금 웹에서 책이라고 있으니까 그것과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시리가 자꾸 발동하고 있어. 자, 이때 직선 전류에 한 자기장식이 어떻게 돼? K R분의 I잖아. 근데 여기에서 K는 상수고 직선 전류로부터의 거리 변동 없기 때문에 R분의 K는 그냥 다 상수인 꼴이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A 자기장과 B 자기장의 차이는 KR은 그냥 상수니까 내가 앞으로 뺄게. 그럼 결국에는 A의 전류와 B의 전류의 차이만큼의 절대값에 비례하게 자기장의 세기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전류 차이의 절대값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T초에서의 전류의 차이는 얼마냐면은 0.5i와 i의 차이니까 1.5i와 i의 차이니까 0.5i거든. 근데 3T에서도 보면은 i와 그 다음에 그때 B 전류는 0.5i라 보니 이때도 i와 0.5i의 차이는 0.5i잖아. 그래서 이 차이가 0.5i로 T일 때 3T일 때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장의 색이 동일해서 똑같이 B0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4번. 자, 이게 지금 약간 이 앱이 느려가지고 14번 색을 좀 볼게. 자,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자성 막대. 강자성 막대 아니다. 상자성 막대야.
얘를 솔레노이드 내부에 넣었다가 전류를 흘렸어. 나는 가에서 막대를 꺼내서 P점에 가만히 놨더니 막대가 마찰이 없는 레일을 따라서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모습이야. 자, 가에서의 자극을 지금 물어봤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플러스에서 나가서 앞쪽에서 아래로 흐르거든. 그럼 솔레노이드 자기장 내 손가락 아래로 감아주면 엄지가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 그럼 A의 자극은 S극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강자석 막대가 아니라 무슨 자석 막대라는 거. 상자석 막대. 그럼 얘를 외부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뺐어. 그러면 N극, S극 자기화 상태 유지하니? 유지하지 않지. 그래서 오른쪽 나에서 이렇게 금속 고리를 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상자석 막대를 그냥 P점에 놓으면 뭐 얘가 여기를 지나가고 통과한다고 해서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자, 그래서 유도 전류 흐르지 않고 지금 사실 P점하고 만약에 Q점의 높이가 똑같다면 이 상자석 막대는 Q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이때는 Q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왜냐하면 유도 전류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자석 막대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의 손실이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했지. 마찰이 없는 레일이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 뭐 열 에너지로라도 손실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중력만 받는 꼴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Q점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상자석 막대라서 전자기 유도 현상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답은 5번. 여기까지 갔니? 이 너무 강자석 막대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자석 막대건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그 허점, 실수를 유발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어렵진 않았고. 자, 또 질문? 없어? 그러면은 뒤에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볼까? 뭐 지금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수능 실전 문제에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내가 뽑아주는 문제를 지금 푸는데 수능 실전 문제에서 219쪽에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16번 그리고 19번. 자, 이렇게 네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봐.
문제 풀면서 각자 대답해. 동의는 2단원 전체니까 수능 특강으로 6, 7강을 풀어오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창윤이는 너 저번에 범위가 어디까지였지? 자기도 나갔나? 자기 전까지 나갔나? 반도체까지 나갔나? 반도체까지?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나갈 것 같아? 아니면 누적을 좀 할 것 같아? 누적 안 해? 그러면 자기부터. 그러면은 창윤이는 수특으로 6강은 했고 너는 7강을 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우도 자기부터 누적인 건데, 그럼 연우는 수특으로 7강을 풀어와야, 7강, 8강을 너는 좀 풀어와야 돼. 8강을 일단은 우리 오늘 완자한 것까지 풀어와. 굴절까지. 전반사 전까지. 그리고 대연이는 저번에 상대성 이론까지였으니까 대연이는 6강, 7강을 풀어오면 돼. 그리고 지행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시험은? (3단원) 너 전자기 의도까지 다 봤어? 전기장은 1학기에 했고, 자기는? 자기 단원부터? 그러니까 너도 반도체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리고 파동 끝까지 다 나갈 것 같아?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 3단원이 끝났다는 건 뭐야? 진도가 다 끝났다는 얘기야? 광전효과, 현대물리 다 끝났어? 아, 자기 파트가 끝났다고? 아, 그게 너한테는 3단원인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아직 파동을 들어간 건 아니구나. 그러면은 지금 창현이랑 연우랑 지행이는 파동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오늘 완자 우리가 풀었던 거 있죠. 전반사 전까지, 굴절까지, 거기까지 풀어와, 일단. 수특을 풀어오는데 얘들아, 수특 처음부터 2, 3점 다 풀어봤자 별로 효율 없으니까 2점을 다 풀어오세요. 자기 범위 전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숙제는 요거야. 자기 범위 풀어오는 거다. 수트. 그러면 맞다, 얘들아. 창현이랑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창현이랑 연우는 2단원 내신 교재는 있는데 3단원 교재 없기 때문에 3단원 교재 받으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단원 교재 없는 사람들도 받으러 와야 돼. 그래서 평일에 오세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숙제해야 되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까지 학원 집합 금지야.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학원에서 수업을 못한 건데 만약에 풀리면 다음 주에는 그냥 학원에서 현강 수업 할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다 했니? 오케이, 그러면 답을 불러줄게. 2번 답은 2번. 그리고 4번에 1번. 그리고 16번에 4번. 또 느려. 16번에 4번. 그 다음에 19번에 1번. 자, 질문. 16번. 자, 그럼 16번을 한번 볼까? 가는 고정된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 자기장 방향은 도선에 이루는 면에 양쪽 모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도선 1, 2에 걸친 넓이는 같지 않아. 여기는 한 칸 정도만 S. 근데 여기는 두 칸이 지금 이렇게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자, 나는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니까 1영역이나 2영역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를 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지금 이 도선은 하나의 도선이라서 1에서의 변화도 전체 도선의 변화고 2에서의 변화도 전체 도선에서의 변화야. 그래서 두 변화가 합쳐진 델타 파이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그 B를 구하라. 1초일 때와 3초일 때.
그래서 걔네를 I1 대 I3라고 할게. 근데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 때문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유도 전압의 크기의 비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유도 전압은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네모 도선이니까 그냥 감긴 횟수는 1회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델타 파이는 델타 BS. 근데 여기에서 양쪽 모두 1영역에 포함된 면적과 2영역에 포함된 면적은 변동이 없고 뭐가 변하냐면 자기장의 세기, 바로 이게 자속 밀도 B, B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 S는 앞으로 빼고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로 BT 관계 그래프에서 뭐에 해당되냐면 기울기에 해당되지. 그래서 유도 전압은 기울기에 비례하고, 근데 기울기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네. 자, 면적에도 비례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I1과 I3의 비를 한번 구해보면 1초일 때는 1 영역은 변동이 없어. 근데 이 영역만 지금 변동이 있지. 자, 그때 이 영역의 변동값의 전압, 변동 때문에 이제 전체 이 네모 도선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때의 전압을 보면 자, 이 영역에서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은 ES야. 그래서 면적 S에다가 ES를 넣을 수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로 여기에서 기울기인데 기울기 크기만 생각해보면 2분의 1이네요. 뭐 사실 이렇게 그냥 보면 나오는 거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를 생각해 보면 3초일 때는 2영역은 변동이 없고 1영역에만 변동이 있는데 1영역은 면적의 S야. 자, 그래서 면적의 S 그리고 기울기는 똑같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유도 전압의 크기가 2대 1이라서 유도 전류의 크기도 2대 1이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자속 밀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1영역에서는 한 칸의 변화지만 2영역에서는 두 칸의 변화가 있는 거라서 델타 파이는 2배인 꼴인 거지. 그래서 2영역의 변화가 똑같은 밀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2영역의 변화가 있을 때 유도 전압이 더 크게 걸려서 전류도 크게 흐르는 거죠. 여기까지에 가니? 자, 또 얘들아 질문 없어? 알았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 자, 숙제 이렇고 우리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받아야 되니까 나랑 약속을 하고 교재를 받으러 오는 거야.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혹시 학교에서 뭐 범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문자 보내줘.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수고했어. 다음 주에는 우리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